아들, 나를 여기서 꺼내줘. 바닥에 쓰러져 부러진 고관절을 움켜쥔 어머니 앞에 10억 원을 챙겨간 장남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아, 진짜. 엄마, 엄마, 오늘 내가 투자자들 다 오는 날이라고 몇 번을 말해? 여기서 소리 지르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죽나 사나 지켜볼 테니까 찍소리 말고 파스나 한 장 붙이고 계셔. 어머니는 시멘트 바닥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의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부은 인생이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더 행복한 날이 되실 거예요. 진실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황금내라고 합니다. 10자식은 한 어머니를 봉양해도 한 어머니는 10자식을 봉양한다는 옛말이 있지요. 저는 그 말만 믿고 제 어금니 금리까지 뽑아 팔아가며 아들놈을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넘겨받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아들에게 제가 받은 선물은 차가운 자물쇠와 곰팡이 핀 어둠뿐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이 70줄에 당한 원통한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챕터 1장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가마솥 아래 장작불을 지피고 무거운 솥뼈를 수천 번 씻어 안치며 살아온 제 인생은 오로지 황금곰탕이라는 이름과 아들 강진호의 앞날을 위해 저당 잡힌 고단한 삶이었음을 이 차가운 바닥에 눕고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더군요. 제 손마디는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오랜 세월 가마솥 앞 시멘트 바닥에 서서 국물을 우려내느라 제 양쪽 무릎 연골은 이미 다 닳아 없어져 버렸고 걸을 때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래도 서울 한복판에 번듯한 5층짜리 건물을 올리고 손님들이 줄을 서는 광경을 볼 때면 그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아들 강진호는 제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피더니 어느 날 유명하다는 관절 전문 병원의 명함을 내밀었어요. 제 부어오른 무릎을 정성스레 주무르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엄마, 그동안 나 공부시키느라 몸이 이 지경이 된 것도 몰랐어. 내가 벌써 수술 예약 다 잡아놨으니까 이번 기회에 인공관절 수술 받자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걸어 다니셔야지. 저는 수술비가 아까워 한사코 거절했지만 강진호는 엄마가 건강해야 자기도 마음이 편하다고 저도 효자 노릇 한번 해보자며 저를 설득했고 결국 저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하는 큰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병원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하던 저에게 강진호는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더니 제가 가장 약해진 틈을 타 은밀하게 건물의 명의 이전 서류를 내밀더군요. 강진호가 제 환자복 소매를 걷어주며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수술 경과도 좋은데 이제 식단 걱정은 그만해. 엄마가 이 상태로 다시 주방 들어가면 무릎 또 망가져.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나한테 다 넘기고 엄마는 재활에만 전념해.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저는 아들이 저를 이토록 생각해주나 싶어 감동했고 병실까지 찾아온 박 변호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꺼내 서류 위에 꾹 눌러 찍으며 부모로서의 마지막 숙제를 마쳤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류 위로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주 자국을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고 그제야 구분등을 펴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강진호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더니 눈가에 이슬이 맺힌 채 제 어깨를 주무르며 다정하게 속삭이더군요. 엄마, 이제 내가 이 식당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키워서 엄마 꽃길만 걷게 해줄게. 저는 아들의 그 웃음 하나를 보려고 평생 고기 누린내를 뒤집어 쓰고 산 것인데 아들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제 40년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던 30년 단골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강진호가 잠시 커피를 사러 간 사이 저를 슬쩍 보더니 품 안에서 누런 서류 한 장을 조용히 내밀더군요. 황금내 사장님,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법이죠. 이건 아드님 모르게 우리끼리만 써둡시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하면 증여한 재산을 다시 가져온다는 효도 계약서인데 혹시 모르니 제 말 듣고 도장 찍어두세요. 박 변호사가 볼펜을 제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고 저는 처음에는 우리 아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 손사래를 쳤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무조건 해두라는 그의 간곡한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서류에도 조용히 지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넘겨받은 강진호는 등기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일주일 만에 본색을 드러내며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아 저를 경악하게 만들더군요. 알고 보니 강진호는 유학 시절부터 도박에 빠져 제 몰래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고 건물을 넘겨받자마자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생명과도 같은 식당을 담보로 잡힌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박혜영은 그 대출금으로 화려한 외제차를 뽑아 끌고 다니며 매일같이 명품 가방을 들고 식당을 드나들더니 주방에서 땀 흘리는 저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혜영이 코를 막으며 거실 창문을 활짝 열고는 차갑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 고기 누린내 좀 어떻게 안 돼요? 아우, 비위 상해. 박혜영이 코를 막으며 식당 창문을 활짝 열더군요. 강진호는 대출 이자를 갚으려면 비용 절감을 해야 한다며 40년간 고집해온 한우 사고를 저렴한 수입산 잡뼈로 바꿔버렸어요. 하지만 단골 손님들이 그 맛을 모를까요? 국물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젓는 단골 손님들에게 강진호는 삿대질하며 소리를 팩 질렀습니다. 입맛이 변한 건 당신들이지. 우리 국물은 그대로야. 불만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처먹던가. 강진호가 쟁반을 식탁에 쾅 내려놓으며 손님에게 윽박을 지르더군요. 급기야 식당의 상징인 무쇠 가마솥을 고물상에 팔아치우고 그 자리에 파스타 기계를 들여놓았죠. 강진호가 고물상 트럭에 실려나가는 가마솥을 보며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뿜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이따위 구질구질한 국밥 장사는 끝이야. 요즘 젊은 애들이 누가 이런 걸 먹어? 이제부터 여기는 세련된 파스타 집으로 바꿀 거니까 엄마는 주방 근처에도 오지 마. 제 평생의 긍지가 고물 취급받으며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심장이 도려나가는 것 같은 고통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리모델링이 시작되자 강진호와 박혜영은 제가 쓰던 2층 안방에서 제 짐을 모두 빼내더니 주방 안쪽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한평 남짓한 식료품 창고로 저를 밀어넣더군요. 박혜영이 제 낡은 옷 보따리를 창고 안으로 거칠게 발로 툭툭 차 넣으며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게 분위기도 세련되게 바뀌는데 노인네가 홀에 알짱거리면 장사 망쳐요. 그냥 여기 조용히 처박혀 계시는 게 아들 도와주는 길인 줄 아세요. 햇볕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창고 방에 갇힌 저는 졸지에 제 집에서 쫓겨나
주방 보조 신세가 되어 손님들이 남긴 찌꺼기를 치우며 살게 되었죠. 강진호는 투자가 실패했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주방으로 달려와 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엄마가 식당에서 냄새를 풍기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 아냐. 제발 좀 씻고 살아. 강진호가 주방 벽을 발로 쾅 차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강진호는 급기야 제 장롱 깊숙이 숨겨둔 연금 통장까지 찾아내 가로채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며 찾아온 박 변호사가 창고 방에 방치된 제 처참한 몰골을 보고는 경악하며 강진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항의하더군요. 강진호, 자네 미쳤나? 자니가 사람 새끼야? 어떻게 어머니를 이런 구석방에 가두고 학대할 수가 있어? 당장 방 옮겨드리고 사과해.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으로 강진호의 가슴을 세차게 밀치며 외쳤지만 강진호는 오히려 박 변호사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남의 지밀에 참견 말고 당장 꺼져. 우리 엄마는 지금 노망이 나서 정신이 가물가물해. 밖으로 나가면 사고 치니까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줄 알아. 강진호는 박 변호사를 식당 정문 밖으로 사정없이 밀쳐냈고 제가 울며 달려가려 하자 제 팔목이 으스러질 듯 낚아채더니 저를 창고 방으로 거칠게 밀어넣고 육중한 철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철커덕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저는 어둠 속에서 문을 두드리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릿한 웃음소리와 적막뿐이었죠. 40년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에게 준 선물은 차가운 자물쇠와 곰팡이 핀 어둠뿐이었으며 저는 그제야 제가 직접 제 무덤을 팠음을 깨닫고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제 평생의 노고가 담긴 건물 안에서 저는 철창 없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유쾌한 웃음소리는 제 영혼을 한 점 한 점 베어내고 있더군요. 챕터 2 금리까지 뽑아 바친 자식, 농사의 종말. 어둠만이 끈적하게 달라붙은 창고 방에 홀로 누워있으니 사방에서 스며드는 한기가 뼈마디를 파고들어 비명을 지르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벽면에 마른 손을 짚자 쥐가 갉아먹어 너덜너덜해진 옛날 장부 뭉치가 손끝에 걸리는데 그 낡은 종이 질감을 느끼자마자 15년 전 주방 구석에서 제 손놀림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 애쓰던 어린 미소의 뒷모습이 아른거리더군요. 그날 미소는 살을 애듯 추운 겨울인데도 해진 운동화에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가마손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연탄가스 냄새에 연신 콜록거리면서도 제가 국자를 저을 때마다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그 과정을 눈에 담으려 애쓰던 그 아이의 눈망울이 이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자꾸만 떠올라 제 가슴을 후벼 파더군요. 미소는 빨갛게 언 손으로 몽당 연필을 꾹꾹 눌러가며 다 떨어진 공책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소가 얼굴 가득 한박웃음을 머금은 채 전교 1등을 했다는 성적표를 가슴에 꼭 품고 제 앞으로 숨 가쁘게 달려오더군요. 미소가 잘게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제 코앞에 들이밀며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어.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 되어서 엄마 비행기 태워줄게.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장남 진호의 고액 과외비 5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뿐이었고 딸아이의 기특한 성과는 제게 그저 귀찮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죠. 저는 미소의 가냘픈 손에서 성적표를 거칠게 낚아채고는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갈갈이 찢어 가마손 및 아궁이 속으로
사정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붉은 불길 속으로 하얀 종이가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딸아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차갑게 내뱉었죠. 가시나가 공부는 해서 뭐 하느냐? 지금 오빠 과외비도 없어서 걱정돼 죽겠는데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발로 지지기며 매몰차게 말하자 미소는 찢어진 성적표 조각들을 보며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거리며 소리 없이 울더군요. 그때 제가 그 아이의 꿈을 짓밟은 대가가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년 뒤 미소가 천신만고 끝에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을 때도 저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매정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진호의 어학연수 비행기 표값을 대기 위해 미소가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온 적금 통장을 제 손으로 해지하여 진호의 지갑 속에 찔러 넣어 주었죠. 미소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뒹굴며 눈물로 애원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밤잠 줄여가며 식당 설거지하고 받은 돈이잖아. 제발 나 대학만 가게 해줘. 응? 제발 엄마. 미소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제 구두를 붙잡고 빌었지만 저는 그런 딸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치며 미소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세게 뺨을 맞은 미소는 한참 동안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입술을 깨물며 진 보따리 하나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미소가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고인 눈으로 저를 빤히 응시하며 마지막으로 말하더군요. 엄마, 두고 봐. 엄마가 나버린 거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크게 성공해서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미소가 차가운 눈길 속으로 사라지며 남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그저 저것이 또 지랄이다 싶어 콧방귀를 뀌며 아들의 유학길만 걱정하며 딸의 뒷모습에 소금을 뿌렸죠. 미소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지워졌고 저는 오로지 진호만이 제 노후의 유일한 희망이라 믿으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진호가 유학지에서 음주사고를 쳐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했을 때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보낼 현금이 부족해지자 저는 제 어금니에 박혀있던 금리까지 뽑아 금은방에 내다 팔기로 결심했죠. 치과 의사가 생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극구 말렸지만 저는 아들 앞길이 막힐까봐 생사를 찢는 통증을 참아가며 억지로 금리를 뽑아냈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잇몸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진호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 노릇을 다했다며 혼자 뿌듯해하던 제 자신이 이제 와 생각하니 정말 한심하더군요. 아들에게 보낼 돈을 단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저는 시장 바닥에 버려진 시든 배춧잎을 주우러 다니며 끼니를 때웠습니다. 시커멓게 멍든 배춧잎을 찬물에 씻어내며 소금 한 줌조차 아까워 벌벌 떨던 그 세월은 오로지 진호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었죠. 그렇게 억척스럽게 모은 돈을 진호에게 보낼 때마다 제 배는 고파도 마음만은 천하를 얻은 듯 배부른 줄 알았더군요. 진호가 박사 학위도 따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했을 때도 저는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품에 안았습니다. 박사가 뭐 별거냐? 내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이 어미가 가진 비법 전부 너에게 물려줄 테니 걱정 마라. 저는 진호의 등을 토닥이며 제가 평생 뜬 눈으로 밤새워 정리한 곰탕 레시피 비법서를 아들에게 넘겨주었죠. 그 비법서에는 제 40년 인생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지만 진호는 그것을 귀한 보물처럼 여기기는커녕 돈을 벌어다 줄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며느리 혜영이 혼수로 가져왔다던 외제차가 사실은
제가 진호에게 보내준 생활비를 쪼개서 마련한 것임을 뒤늦게 알았을 때도 저는 제 아들이 어디 가서 기 안 죽고 사는 게 최고라며 스스로를 기만했죠. 하지만 건물을 제 명의에서 넘겨받자마자 진호는 제 무릎 수술 경과조차 묻지 않고 오히려 저를 집안의 악취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양냄새에 노인네 냄새 때문에 죽겠어. 홀에 좀 나오지 마. 혜영이가 창피해서 손님들 볼 낯이 없다고 난리잖아. 그 다 늘어난 몸빼도 그만 좀 입어요. 진호가 식탁을 거칠게 벅벅 닦으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툭 내뱉는 그 말에 제 가슴은 시퍼런 칼날에 베인 듯 참담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창고 방구석에 앉아 쥐가 갉아먹은 장부를 만지며 저는 10억 원이라는 거금이 결국 저를 죽이는 칼이 되었음을 깨달았죠. 진호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제 인생이 한낱 거품처럼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굶주림과 통증 속에서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지난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던 제 입술을 꿰매버리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창고 밖에서 들려오는 진호의 고함 소리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야, 이게 먹으라고 차린 거냐? 맛대가리가 없잖아. 진호가 주방 기구를 내팽개치며 혜영에게 짜증을 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대접만 받고 살던 놈이라 이제는 제 마누라를 엄마 부리듯 하며 본성을 드러내고 있더군요. 혜영 역시 지지 않고 악을 쓰며 맞서 싸우는 소리에 창고 방 안까지 고막이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할 만큼 했어. 밥 먹고 싶으면 니네 엄마한테 차리라고 해. 돈을 보고 뭉쳤던 그들의 얄팍한 사랑이 재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바닥을 드러내며 서로를 갉아먹고 있었죠. 저는 창고 방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제가 키운 것이 아들이 아니라 제 살점을 뜯어먹고 자란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소에게 저지른 죄와 진호에게 바친 맹목적인 사랑이 뒤섞여 제 목을 죄어왔고 저는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제 인생의 종말을 예감했습니다. 챕터 3효도의 탈을 쓴 악마들의 연극. 다음 날 아침 8시경 창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박혜영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흐느낌이 뒤섞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창고 벽면에 난 작은 틈새로 밖을 내다보니 박혜영이 동네 부녀회원 서넛을 식당 홀로 초대해 차를 대접하며 한바탕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박혜영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콕콕 찍어내는 신용을 하더니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우리 어머니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저도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글쎄 방에 오줌 뿌려놓으셔서 제가 얼마나 울면서 닦았는지 몰라요. 밖으로 나가시면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욕을 하시질 않나. 그래서 방에 모신 건데 요즘 마음이 아파서 잠도 잘 안 와요. 박혜영이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천인공노할 거짓말을 늘어놓자 옆에 있던 부녀회장 이 씨가 혀를 차며 박혜영의 어깨를 다독이는 꼴을 보니 소가 뒤집혀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 오물은 새벽에 박혜영이 직접 창고 방 앞에 뿌려둔 것이었고 제가 제정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년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짠 각본이었죠. 잠시 후 강진호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부녀 회원들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박혜영의 거짓말에 쐐기를 박더군요. 강진호가 품 안에서 가짜로 조작된 의사소견서 한 장을 팔랑거리며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치매 중증이라 요양원 가시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된 도리에 어떻게 벌써 어머니를 보내겠습니까? 집에서 저희가 좀 더 고생하며 모셔보려고요. 강진호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효자 흉내를 내는 그 역겨운 모습에 저는 철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내가 멀쩡하다고 소리쳤지만 밖에서는 어머니가 또 발작을 시작하셨다며 제 비명을 광인의 소리로 치부해버리더군요. 부녀 회원들이 돌아가자 강진호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와 제가 한 달 넘게 씻지 못해 꾀죄죄해진 몰골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강진호는 유통기한이 사흘이나 지난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제 발치에 툭 던지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윽박지르더군요. 제발 조용히 좀 있어, 엄마. 저 아줌마들한테 엄마 이러고 있는 거 알리고 싶어? 그냥 죽은 듯이 주는 밥이나 먹고 있으라고. 강진호가 제 밥그릇을 발로 툭 차며 위협적으로 말했고 저는 굶주림에 눈이 뒤집혀 그 차가운 밥덩이를 손으로 허겁지겁 집어먹으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 달 만에 8kg이나 빠져 뼈만 앙상해진 제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이 그토록 짜고 아프게 느껴질 수가 없더군요. 제가 식당 운영 시절 가장 아끼고 매일같이 닦았던 커다란 무쇠솥과 놋그릇들이 마당 한 구석에 고물더미처럼 쌓여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진호는 중고거래업자들을 불러 제가 40년간 지켜온 가업의 상징들을 단돈 몇십만 원에 넘기며 담배를 입에 물더군요. 담배 연기를 후 내뱉으며 강진호가 고물상 트럭에 놋그릇들을 성의 없이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업자에게 큰 소리로 외치더군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치워주세요. 이제 우리 가게는 최고급 인테리어로 새로 태어날 거니까 이딴 냄새 나는 집기들은 눈앞에서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식당을 찾아온 옛 단골들이 제 안부를 물을 때마다 박혜영은 제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한다며 손님들을 쫓아냈고 그렇게 제 40년 인맥과 자부심은 아들 부부의 손에 의해 하나둘씩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박혜영은 제가 혹시라도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까봐 제 낡은 휴대폰을 가로채더니 제 눈앞에서 박 변호사와 단골들의 번호를 하나하나 삭제하기 시작하더군요. 박혜영이 액정을 문지르며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제 얼굴에 휴대폰을 코앞까지 들이밀며 조롱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이 망하는 꼴 보고 싶으신 거 아니면 어디 전화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다 수신 차단해 놨으니까 어머니는 그냥 여기서 벽이나 보고 사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박혜영이 제 휴대폰 전원을 꺼서 가방 깊숙이 집어넣는 순간 저는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 끊어졌음을 직감했고 숨이 막히는 절망감에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얼굴을 벌겋게 물들인 채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창고 방으로 들어온 강진호는 제 손가락을 강제로 펴더니 미리 준비해 온 대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더군요. 제가 지장을 찍지 않으려 주먹을 꽉 쥐고 버티자 강진호는 제 마른 팔목을 비틀어 꺾으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끝까지 말을 안 듣네. 어차피 엄마 치매 소견서까지 받아놨으니까 이건 다 법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거야. 곱게 도장 찍어. 아니면 진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쳐넣어버릴 줄 알아. 강진호가 제 손가락에 인주를 억지로 묻혀 서류 여기저기에 지장을 꾹꾹 눌러 찍는 동안 저는 비참함에 온몸을 떨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아들은 서류를 챙겨 들고는 창고 바닥에 누런 가래침까지 뱉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 박혜영이 제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금거북이와 결혼 폐물들을 꺼내어 하나씩 몸에 걸쳐보며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박혜영은 거울 앞에 서서 제 보석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친구들에게 자랑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것 봐. 우리 시어머니가 나 이쁘다고 치매 걸리기 전에 나한테 다 물려주신 거야. 요즘 금값도 올랐는데 이 금거북이 하나면 우리 다음 달 해외여행 경비는 충분하겠어. 박혜영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창고 문틈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저는 제가 평생 아끼고 아껴던 그 정성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아들 부부가 잠든 깊은 밤, 저는 어둠 속에서 손톱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창고 벽면의 시멘트를 긁어대며 그들의 만행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혜영이 버린 쓰레기 봉투에서 주워온 날카로운 통조림 뚜껑을 날 세워 강진호가 제 지장을 강제로 찍은 날짜와 박혜영이 저를 치매로 몰아세운 말들을 벽에 새겼죠. 강진호, 박혜영. 너희가 나를 가둔 이 방이 나중에는 너희의 지옥이 될 거다. 내가 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기록할 테니 어디 끝까지 가보자. 저는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를 시멘트 벽에 문지르며 복수의 결의를 다졌고 그 증오만이 저를 이 차갑고 굶주린 방에서 버티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창고 안에서 소리를 지를 때마다 물을 뿌리거나 밥을 굶기며 저를 길들이려 했고 저는 서서히 말수가 적어지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힘없는 노인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으며 벽에 새긴 기록들이 늘어갈수록 제 마음속 분노는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예리하게 벼려지고 있었죠. 어머니가 요즘은 좀 얌전해진 것 같네. 이제 요양원 보낼 날짜만 잡으면 되겠어, 오빠. 박혜영이 창고 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에 저는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것들이 안심하고 방심할수록 제 반격의 기회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으니까요. 창고 방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세며 저는 제가 내쫓았던 딸 미소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소야. 엄마가 저 악마들에게 홀려 내 인생을 망쳤구나 하는 참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저는 벽에 새긴 글자들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만약 단 한 번만이라도 세상 밖으로 나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들 부부의 가면을 벗겨버리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코 고는 소리는 제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고 저는 그렇게 인생의 가장 어둡고 처절한 밤을 견디며 깨어 있었습니다. 챕터 4 무너진 가닥 끝에 마주한 기적. 어느덧 지옥 같은 창고 방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오후 강진호는 식당을 넘어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내는 프리미엄 퓨전 라운지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는 허황된 꿈에 부풀어 건물을 담보로 받은 마지막 대출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유학파 인맥들과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화려한 옥상 파티를 열더군요. 식당 전체는 아침부터 저급한 유행가와 소란스러운 음악소리, 그리고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든 인간들의 가증스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소란 속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며 저것들이 제 살점을 나눠먹는 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혜영은 파티 손님들에게 제 초라한 몰골을 보이기 싫다며 창고 문에 커다란 대못을 대여섯 개나 박아 고정하더니 제 비명조차 들리지 않게 문틈을 두꺼운 테이프로 밀봉해버리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창고 안, 짐짝처럼 처박힌 날들이 오래될수록 제 몸은 이미 시든 배춧잎처럼 흐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일을 참지 못해 구석에 놓인 양동이로 기어가려던 순간
힘이 풀린 발목이 젖은 바닥에 맥없이 미끄러졌어요. 중심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옆에 있던 낡은 철제 선반을 붙잡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식료품이 가닥가닥 쌓인 육중한 선반은 끼익 비명 같은 소음을 내며 제 위로 무섭게 기울어졌습니다. 으억! 짧은 단발마와 함께 쇳덩이가 제 오른쪽 골반을 정면으로 강타했고 저는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죠. 고통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뇌를 관통하더군요. 바스러진 뼈 조각들이 생사를 비집고 서로를 갉아먹는 듯한 지독한 통증에 눈앞이 번쩍이며 하얘졌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비명을 질렀지만 폐 깊숙이 박힌 통증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제 목구멍에서 새어나온 쉰소리는 옥상에서 터지는 화려한 폭죽 소리와 고막을 울리는 댄스 음악 소리에 비참할 정도로 허무하게 묻혀버렸습니다. 바닥에 닿은 뺨으로 진동하는 비트 소리가 느껴질 때마다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밖은 돈잔치에 웃음꽃이 피는데 이 안에서 저는 짐승처럼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비 오듯 쏟아지는 식은땀에 눈이 따가워졌지만 저는 덜덜 떨리는 마른 손을 뻗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기어간 끝에 문틈 사이로 마른 손을 간신히 뻗어 마침 투자자들에게 줄 비싼 와인을 챙기러 내려온 강진호의 바짓단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지만 강진호는 제 손등을 구두굽으로 사정없이 짓밟으며 윽박지르더군요. 이 노인네가 장사 망치려고 작정했어? 오늘 중요한 손님들 오는데 쪽팔리게 왜 이래? 당장 손 안 치워. 강진호가 제 손가락 마디를 지지기며 매정하게 뿌리치고 지나가는 순간 저는 자식이라는 밧줄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직감하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박혜영은 제 손등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제 얼굴에 대고 비릿하게 비웃으며 소름 끼치는 말을 내뱉더군요. 어머니, 병원비가 수백만 원은 깨질 텐데 그 돈이 있으면 그의 사업 자금에 보태는 게 낫죠. 이따 파스 한 장 갖다 드릴 테니까 좀 붙이고 계세요. 박혜영이 제 휴대폰을 빼서 전원을 꺼버리고는 다시 철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타는 듯한 갈증과 고통 속에 홀로 남겨져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아들 부부가 투자자들과 어울려 비싼 와인을 마시며 쾌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가 평생 공들여 쌓은 탑이 저 악마들의 잔치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제 신음소리가 잦아들자 강진호는 그제야 일이 커질까 겁이 났는지 저를 요양원이 아닌 연고 없는 시골의 무허가 창고로 빼돌려 방치하려는 계획을 세우더군요. 강진호가 저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차 뒷좌석에 거칠게 싣는 바람에 제 으스러진 다리가 차문에 부딪혀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강진호는 제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으며 살기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박혜영은 차 앞좌석에 앉아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더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강진호에게 목적지를 재촉하는 여유까지 보이더군요. 오빠, 거기 가면 보는 사람도 없고 관리비도 싸대. 그냥 거기 처박아 두면 알아서 가시겠지 뭐. 빨리 출발해. 나 오후에 내일 예약해뒀어. 박혜영의 잔인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40년을 개처럼 일해 키운 자식이 이제는 저를 산채로 묻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차가 막 출발하려던 찰나 식당 정문으로 시커먼 세단 서너 대가 우르릉 굉음을 내며 달려와 강진호의 차 앞길을
살벌하게 가로막아 세웠습니다. 당황한 강진호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어떤 놈이야. 죽고 싶어? 라며 욕설을 내뱉으려는 순간 세단에서 내린 덩치 큰 정장 차림의 남성 수십 명이 아들의 차를 순식간에 에워싸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조성하더군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화려한 옷차림에 서슬퍼런 눈빛을 한 여성이 천천히 내렸는데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강진호는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15년 전 제가 제 손으로 내쫓았던 제 딸 강미소였으며 예전의 초라했던 모습은 간대없고 눈빛 하나로 사람을 죽일 듯한 기세를 내뿜으며 아들에게 다가오더군요. 강진호는 당황하면서도 너 강미소? 미소냐? 네가 여길 왜? 아니, 이 차들은 다 뭐야? 라며 애써 권위를 세우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미소는 대답 대신 차 뒷문을 거칠게 열어젖혔고 그 안에서 짐짝처럼 구겨져 신음하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강진호가 야, 이건 내 일이니까 너는 빠져. 라며 미소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 곁에 있던 수행원들이 강진호의 팔을 낚아채 바닥에 사정없이 처박아 버리더군요. 아스팔트에 얼굴이 눌린 강진호가 이건 와. 너 미쳤어? 라고 발악했지만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네가 입을 열 때마다 내 놈 죄 지은 것들 하나씩 더 터뜨려 줄까? 라며 강진호의 길을 단번에 꺾어버렸습니다. 강미소는 바닥에 짓눌려 꼼짝도 못하는 강진호의 얼굴을 내려다보더니 온 힘을 다해 그의 뺨을 후려치며 법정에서나 들을 법한 서슬퍼런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강진호, 내 놈이 정령 사람이냐? 10억 넘게 처먹고 엄마를 이 꼴로 만들어? 당장 엄마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 놈이 투자받으려던 그 돈으로 내 놈 매장하는 꼴 보게 될 줄 알아. 딸아이의 단단한 팔이 제 등을 감싸 안는 순간 바보 같게도 미소가 왔다는 반가움보다 살았다. 이제는 죽지 않겠구나 하는 처절한 안도감이 먼저 뇌리를 스쳤습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해방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적셨고 죽음의 끝자락에서 간신히 끌어올려진 듯한 안도감에 온몸의 힘이 맥없이 풀려버렸죠. 그 품의 주인이 제가 그토록 모질게 내쳤던 딸 미소라는 사실을 온전히 실감하기도 전에 오직 살았다는 원초적인 기쁨에 참아왔던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강진호는 뺨을 맞고도 멍한 표정으로 미소를 올려다볼 뿐이었고 박혜영은 차 안에서 벌벌 떨며 미소의 화려한 명품 코트와 수행원들의 기세에 눌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숨어 있더군요. 강미소는 대기시켜 두었던 사설 구급차로 저를 옮기며 수행원들에게 저 쓰레기들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잡아둬. 경찰 올 때까지 먼지나게 털어도 좋으니까라고 지시하며 오열 섞인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제발 눈 좀 떠봐, 응? 강미소가 제 차가운 손을 잡고 제 으스러진 고관절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울부짖는 소리가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도 제 가슴을 뜨겁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강진호는 그제야 야. 강미소, 너 거기 안 서. 라고 소리쳤지만 수행원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차가운 바닥에 다시 짓누르는 모습이 제 마지막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딸아이의 한과 성공이 아들의 탐욕을 단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그 서늘한 광경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강미소의 수행원들은 이미 아들 부부가 저지른 모든 학대 정황과 투자 사기 자료를 경찰에 넘길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아들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더군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강진호와 박혜영에게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경고음이었고, 저에게는 마침내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종소리였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단단한 품 안에서 인생의 가장 길었던 악몽이 끝났음을 직감하며 차갑게 식어버린 제 심장에 다시금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렸는데도 끝내 저를 구하러 온 것은 제가 모든 것을 바친 아들이 아닌 가장 아프게 내쳤던 딸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며 저는 딸아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굶주림에 허덕이며 쥐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안도감이 마취제보다 더 강하게 제 통증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저는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미소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저는 비로소 안식의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구급차 유리창 너머로 경찰에 연행되는 강진호와 박혜영의 비명 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신호탄이자 저 악마들을 향한 처절한 심판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를 자장가 삼아 다시 시작될 제 인생을 꿈꾸며 깊은 어둠 속으로 평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챕터 5 피눈물로 쓴 복수의 서막.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병원 특유의 하얀 천장과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으며 제 오른쪽 다리에서 전해지는 묵직하고 둔탁한 통증이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더군요. 곁에서 제 마른 손을 꼭 쥐고 있던 강미소는 제가 눈을 뜨는 것을 보자마자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비상벨을 눌렀고 제 손등 위로 딸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미소가 제 으스러진 손가락 마디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정신이 좀 들어. 여기는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이고 이제 아무도 엄마 못 건드려. 내가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서 엄마 완벽하게 지켜줄 테니까 제발 기운 좀 내봐요. 딸아이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며칠을 보내고 나서야 저는 미소가 집을 나간 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구박하고 내쫓았던 제 딸 강미소는 밑바닥부터 시작해 제 곰탕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소푸드라는 대형 외식 기업을 일궈낸 업계의 거물이 되어 있더군요. 미소는 제가 주방 구석에서 국물을 우려낼 때 몽당 연필로 꾹꾹 눌러 썼던 그 낡은 레시피들을 기억하며 수만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저보다 더 진하고 깊은 맛을 찾아내 전국 수백 개의 매장을 거느린 회장으로 우뚝 서 있었죠. 미소가 제 병상 옆 탁자 위에 놓인 기업 잡지를 보여주며 씁쓸한 미소를 짓고 덧붙였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안 보고 살았을 것 같아? 차마 용기가 안 나서 차 안에서 식당 간판만 쳐다보고 간 날이 수백 번이야. 집 나올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 그런데 엄마가 평생을 바친 그 국물 맛이 오빠 같은 놈 손에 망가지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엄마의 인생을 내 방식대로 이어받기로 결심한 거야. 강미소는 제가 식당 창고에 갇혀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기업의 정보망과 법무팀을 동원해 강진호와 박혜영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시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미소가 제 병상 옆 태블릿 화면을 켜서 식당 뒷마당과 창고, 문 앞을 몰래 촬영한 고화질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는 박혜영이
제 방 앞에 오물을 뿌리는 장면과 강진호가 제 연금 통장을 가로채는 추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소가 제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며 차가운 눈빛으로 설명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바로 구하지 못한 건 법적으로 저것들을 완전히 매장할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야. 박 변호사님하고 연락해서 엄마가 써둔 효도 계약서도 이미 확보해놨고 저들이 저지른 모든 학대와 횡령 정황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할 범죄 사실로 정리됐어. 제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강진호가 병실로 들이닥치려 했지만 강미소가 미리 배치해둔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 의해 복도 끝에서 가로막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병실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강진호는 보안 요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남의 가족일에 참견 마. 당장 내 엄마 내놔. 라며 광기를 부렸지만 미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병실 문을 열고 나가 복도 전체가 울릴 정도로 서슬퍼런 일가를 날리더군요. 미소가 강진호의 얼굴 앞에 법원에서 발부한 접근 금지 명령서를 들이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진호,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내 놈이 엄마 창고에 가두고 짓밟던 그 영상 지금 당장 뉴스에 제보해줄까? 네가 빌린 대출금도 내가 전액 채권 매수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은행이 아니라 나한테 빚독촉을 받게 될 거야. 기대해. 내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강미소의 한마디에 펄펄 날뛰던 강진호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으며 뒤늦게 달려온 박혜영은 입만 벙긋거리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복도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병실을 찾아온 박 변호사가 제 손등의 멍자국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더니 가방에서 제가 지장을 찍었던 효도 계약서 원본과 미소 측에서 수집한 증거물들을 꺼내놓더군요. 박 변호사가 안경을 닦으며 제게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황 사장님, 걱정 마세요. 효도 계약서에 명시된 부양 의무 불이행이 너무도 명확해서 증여 취소 소송은 100% 우리가 이깁니다. 미소 회장이 이미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놨으니 사장님은 그저 몸 회복하시는 데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미소는 매일 아침 제가 예전에 끓여주던 방식 그대로 정성을 다해 고아낸 사골국을 가져와 제 입에 손수 넣어주며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폈습니다. 강미소가 국물을 한 숟가락 식혀 제 입가에 가져다 대며 무심한 듯 따뜻한 어조로 제게 말을 건네더군요. 엄마, 내가 이거 끓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엄마 레시피대로 하니까 진짜 힘들더라. 그래도 오빠가 망쳐놓은 그 가짜 국물보다는 훨씬 맛있을 테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요. 딸아이가 제 입술을 닦아주며 보여주는 그 투박한 다정함에 저는 평생 가슴속에 맺혀있던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목이 메었고 국물을 삼키는 대신 딸의 마른 손등 위에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며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강진호는 어떻게든 상황을 역전시켜보려고 인터넷에 성공한 여동생이 치매 걸린 노모를 볼모로 오빠의 가업을 찬탈하려 한다는 파렴치한 허위글을 올리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하더군요. 박혜영 또한 제 방에서 훔친 폐물들을 걸치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미소가 불효녀라고 선동했지만 미소는 기다렸다는 듯 기업 홍보팀을 통해 그동안 체증한 학대 영상의 일부를 공개해버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가 차가운 바닥에 누워 물을 찾는 비참한 모습이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고 아들 부부는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으며 식당 근처에 발도 붙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저는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재활센터에서 지팡이를 짚고
걷기 연습을 시작했으며 오른쪽 다리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올 때마다 아들 부부의 잔인한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미소가 제 곁에서 부축하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저는 지팡이를 바닥에 쾅 짚으며 단호한 표정으로 딸에게 제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미소야, 나 이대로 안 죽는다. 저것들이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쳐넣었지만 나는 내 발로 당당히 걸어나가서 저것들이 무너지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제 눈빛에서 서린 도끼와 의지를 본 미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팔을 더 단단히 붙잡아 주었고 저는 그렇게 하루에 수천 번씩 발을 떼며 복수를 위한 기력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습니다. 강미소는 제가 퇴원하는 날에 맞춰 식당 건물을 폐쇄하고 대대적인 원상 복구 공사를 지시했으며 아들 부부가 꾸며놓은 가증스러운 파스타 집 인테리어를 모두 뜯어내어 마당에 산처럼 쌓아두게 했습니다. 미소가 공사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인부들에게 손짓으로 지시를 내리는데 그 단호한 뒷모습에서 제가 평생 꿈꿨던 황금 곰탕의 진정한 후계자의 모습이 겹쳐 보여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딸아이는 제 귀에 대고 엄마 재판 날에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비단 한복 입고 가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당당한 엄마로 만들어줄게라고 약속하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목매던 어리석은 어미 황금내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40년간 뜨거운 김 속에서 일궈온 제 자부심을 도둑질한 강진호와 박혜영에게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를 버린 자식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 똑똑히 보여주겠노라 마음의 칼을 갈았죠. 어둠이 짙게 깔린 병실에서 저는 창고 벽에 새겼던 그날의 기록들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복기하며 이제 곧 다가올 심판의 날에 저 악마들이 흘릴 피눈물을 상상하며 비로소 평온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챕터 6 찢어버린 성적표와 40년의 참회. 석 달 후 법정의 정적을 깨뜨리는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3번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비로소 4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이가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피고 강진호는 원고 황금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및 식당 소유권 일체를 즉각 반환하라는 판결문이 낭독되자 당당하던 강진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옆에 있던 박혜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고 법정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아들 부부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저를 향해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지만 저는 그들의 추태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강미소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그날 밤 미소는 저를 부축해 공사가 한창인 황금 곰탕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아들이 덕지덕지 붙여놓았던 가증스러운 파스타 간판이 떼어지고 먼지 쌓인 옛 주방으로 들어서니 코끝을 스치는 묵은 고기 냄새와 낡은 타일 바닥이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 저를 반겨주더군요. 미소는 제가 예전에 쓰던 낡은 나무 의자를 닦아 저를 앉혔고 자신은 무릎을 굽혀 제 으스러진 다리를 정성스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만 겨우 스며드는 어두운 주방에서 저는 딸아이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40년간 묵혀두었던 뜨거운 응어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에게 보낼 금리를 뽑기 위해 스스로 생사를 찢던 그 손으로 이제야 제 딸의 가냘픈 손마디를 가만히 어루만져 보았죠. 미소의 손등에는 요리를 하며 생긴 크고 작은 화상 흉터들이 가득했는데 그 흉터들이
마치 제가 그 아이의 가슴에 냈던 상처들처럼 보여 심장이 도려나가는 듯 아프더군요. 미소야, 엄마 좀 봐라. 제 떨리는 목소리에 미소가 고개를 들었고 저는 평생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나약하고 죄스러운 어미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40년을 이 가마솥 앞에서 장작불 지피고 국물 우려내며 살았는데 정작 내 마음 타들어가는 건 내가 보질 못했구나. 내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었어. 저는 미소의 손을 제 얼굴에 갖다 대며 흐느끼기 시작했죠. 그날 내 전교 1등 성적표 찢어서 아궁이에 던진 날 말이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꿈이 타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나는 오직 그놈 등록금 걱정만 했어. 네가 밤잠 줄여가며 모은 그 귀한 적금 통장 뺏어서 비행기 표 끊어주던 날 사실 엄마는 내 눈을 차마 못 보겠더라. 내가 천벌을 받은 거야, 미소야. 내가 지옥에 갈 짓을 했어. 저는 의자에서 내려와 딸아이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미소가 황급히 저를 부축하며 같이 오열하더군요. 미소는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며 엄마, 나 정말 엄마가 미웠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해서 엄마한테 복수하고 싶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곧이어 진심을 털어놓더군요. 그런데 엄마 성공하고 나서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엄마가 끓여주던 그 뜨거운 국물 한 사발이더라. 그래서 나는 엄마 맛을 훔쳐서라도 엄마랑 연결되어 있고 싶었나 봐. 40년 묵은 모녀의 원망과 한이 눈물이 되어 주방 바닥을 적시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구원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참고 방 구석에서 끝까지 지켜냈던 쥐가 갉아먹어 너덜너덜해진 제 40년 비법 장부를 꺼내 미소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전부이자 독약이었던 책이다. 이제는 네가 이 장부의 진짜 주인이 되어다오. 너라면 내 40년 땀방울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구나. 미소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 가슴에 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은 어린 소녀 같아 보여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편 법정 판결 이후 강진호와 박혜영에게는 법의 심판보다 더 가혹한 현실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소의 법무팀은 아들 부부가 저를 유기하고 방치하여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한 존속 살해미수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강진호가 투자자들을 속여 가로챈 수억 원의 투자 사기 정황까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죠.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까지 강진호는 우리 엄마가 시킨 거야 라며 끝까지 추악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철창뿐이었습니다. 박혜영 또한 사문서 위조와 횡령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외제차와 명품 가방들은 모두 압류되어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돈을 보고 뭉쳤던 그들의 얄팍한 부부 관계는 감옥 문턱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완전히 파탄이 났고 이제 그들은 평생 제가 참고 방에서 느꼈던 그 추위와 배고픔을 좁은 깜방 안에서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었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통쾌하게 들어맞는 순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해지더군요. 며칠 뒤 리모델링을 마친 황금 곰탕의 재오픈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개업식 대신 저는 미소와 나란히 주방에 서서 가마솥 아래에 다시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올라오고 뽀얀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응조렸죠.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건 아들을 박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 통하는 사람과 함께 밥상을 차리는 거였어. 딸아이가 활짝 웃으며 국자를 휘젓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고 진실한 국물을 손님들에게 대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40년을 돌아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제 인생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가 이제는 제 목을 죄는 밧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희망의 선율로 들려오더군요. 저는 가마솥의 김을 깊게 들이마시며 이제는 제 이름 황금내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하늘에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어느덧 식당 문을 다시 연 지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며 황금 곰탕의 주방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게 되더군요. 딸 미소는 제 손맛을 이어받으면서도 자신만의 현대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해 식당을 더욱 번창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제가 새벽 일찍 나오지 않아도 주방 식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느긋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딸이 정성껏 내려준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자니 그 춥고 어두웠던 창고 방에서의 기억이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가끔 식당을 찾는 옛 단골 손님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사장님, 이제야 제맛이 돌아왔네요. 역시 자식 농사는 딸이 최고예요라며 덕담을 건네곤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그토록 구박했던 미소가 제 곁을 지켜준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과 찡해오는 것을 느끼죠. 미소는 식당 옆에 작은 재단을 만들어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하거나 홀로 어렵게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봉사하며 웃는 딸의 모습을 볼 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결국 미소를 낳은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반면 교도소에서 들려오는 강진호의 소식은 제 마음을 더 이상 흔들지 못할 만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존속 살해미수와 투자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아들은 면회조차 거부당하자 매일같이 제게 반성문을 빙자한 구걸 편지를 보내오더군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꺼내줘. 여기서 죽을 것 같아라는 추악한 글귀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금리까지 뽑아 바쳤던 그 아들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죽은 지 오래였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스스로 판무덤 속에서 겪어야 할 긴 고통뿐이었죠. 박혜영 또한 공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으며 그녀가 그토록 탐내던 제 건물과 폐물들은 이제 완전히 미소의 관리를 받으며 사회에 환원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돈을 쫓아 부모를 버렸던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으며 이제는 서로의 탓을 하며 감옥 안에서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는 소식과 들려오더군요. 인과응보라는 법의 준엄함이 저 악마들의 머리 위로 정확히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끓여온 국물처럼 맑고 투명한 정의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제법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으며 매주 주말이면 미소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가마솥 앞을 떠나지 못했던 제가 이제야 푸른 바다를 보고 산들바람을 느끼며 자식이 아닌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쓰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더군요. 자식 농사라는 것은 결국 자식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당당하게 서는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제 굽은 등과 거친 손을 바라볼 때면 그 세월이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처절한 경험은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인생의 불순물을 걸러내고 진정한 황금빛 인생을 찾게 해준 담금질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죠. 저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40년 전통 황금 곰탕의 장인이자 한 여자의 어머니인 황금내로 남은 생을 찬란하게 채워나갈 작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미덕이라 여겼던 제 어리석음이 여러분에게는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나 자신을 잃지 마시고 효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당당할 때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지금 제 예전 모습처럼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인생을 먼저 찾으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더군요.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고 다시 일어선 저 황금내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 구수한 곰탕 국물 같은 평화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0년 묵은 응어리를 털어내고 나니 비로소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저는 오늘도 가마솥의 김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행복을 만끽하며 주방으로 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